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미자집행법 기본 강의 순차적으로 쭉 진행하게 될 겁니다. 먼저 집행이 필요한 이유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돈을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때 채무자가 그거를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자는 경우에는 우리 법은 사적 집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반드시 일정한 집행 기원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채권의 발생 원인들이 민법에 각종이 있었죠. 민법에 각종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서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금전 소비자자 계약, 돈을 빌려준 거죠. 대여금이라고 해요. 채권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수금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물품 대금 갖고 있는 경우,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갖고 있는 경우에 고용계약성 임금 채권이고요.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나 또는 손해배상 채권이나 그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채권 발생 후 유효, 무효 판단은 실체법적인 민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채무자가 이거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반드시 집행령을 통해 가지고 강제 입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집행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갑이 을에게 어떤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일종의 법원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일정한 공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를 집행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집행권을 만드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소송 절차가 돼요. 확정된 정부 판결이나 또는 가집행 승고 있는 정부 판결이 있습니다. 자, 확정된 정부 판결은 이런 걸 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 경우는 1억 빌려준 거 갚아라 라는 거, 이게 대여금 청구서가 될 겁니다. 이르는 소를 제기가지고 자, 1심에서 갑이 승소하게 됐어요. 여기에 관해서는 을이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여금 청구를 제기해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오기까지가 통상적으로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을이 항소해버리면은 항소해서 항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이것도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을이 항소했는데 항소가 기각됐다 그러면은 을은 또 최종적으로 또 상고 제기할 겁니다. 상고 제기해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이때는 이제 기약이 엇난 사건이 됩니다. 1년 이내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이것도 통상적으로 2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을이 항소 제기하지 않았어요. 을이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하지 않으면은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또는 을이 항소 제기했다가 항소가 기각돼 있어요. 항소가 기각돼 가지고 상고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판결이 그때 확정되는 겁니다. 그거를 확정된 청구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강제 입행할 수 있도록 여기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여기다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즉 위이체 배탕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가집행을 선고하는 판결하게 돼요. 이거를 가집선고에 있는 종급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자, 갑이
을에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대여금 청구소를 제기하면은 이런 불편함이 따르겠죠. 기일이 상당히 걸린다는 겁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대여금에 관해서 일종의 그런 차용증서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위가 확실한 차용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고 독촉절제 이거를 지급명령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소송법에서는 이거를 독촉 절차라고 부릅니다. 빨리 갚아라는 독촉을 하는 절차가 돼요. 지급명령 신청하면은 지급명령이 을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요. 이때 을이 2주 이내에 지급명령원에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을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이걸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지급명령은 그대로 그때 확정이 이루어져요. 이런 확정된 지급명령 이것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대여금이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약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액 사건이 돼요. 그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서 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이때 법원은 이 사건을 살펴보고 이게 소액 사건이면은 직권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너 빨리 이행하라는 그런 이행 권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을에게 송달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 2주 똑같게 돼요. 이거를 하자라면은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것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집행권이 되는 겁니다. 또는 갑과 을 간에 이런 돈을 빌리면서 일정한 공증사무소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항을 공증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이거를 집행증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집행권은 있어야만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집행권을 가지고 여기다가 일정 경우에 집행권을 부여받게 돼요. 이런 집행권에 집행권을 받은 이거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강제집행은 이게 있어야만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런 강제집행을 신청하므로써 국가기관이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행 절차의 경우인데 금전채권을 기초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전 재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동산 부분들인데요.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크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강제 경미할 수가 있고 강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제 경매는 이거는 채무자와 하여금 집행하는 동안에는 사용 수익을 금지하잖아요.
사용 수익은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매각이 이루어지면은 그 채무자가 자기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반면에 강제 관련은 이 반대가 돼요. 강제 관련은 채무자의 사용 수익권을 뺏는 겁니다. 그 대신에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잖아요. 이거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반대가 되겠죠. 강제 관련은 채무자가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만들고 거기에 생기는 각종의 그런 수익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강제입행을 종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강제 경우 경우에는 법원이 압류라는 걸 하게 돼요. 이 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 기입 등기 이게 이루어져요.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금화를 방법을 하는데 현금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이 있는데 현재 법원의 실무에서는 이것만 실시하고 있는 게 법원의 실무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화가 이루어지면은 즉 어떤 매수인이 그런 매각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배당을 실시하는 겁니다.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채권자가 거기에서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돼요. 강제관리도 압류, 현금화, 배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분상금일자는 비교적 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경매 신청해 가지고요. 경매 신청해서 저쪽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배당기를 잡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배당 받음으로써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1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매각이 안 이루어 가지고 자꾸 떨어지면은 어떤 물건들은 2년 가량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배당 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그런 배당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배당 이익수를 통해 가지고 그 배당금 수령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게 돼요. 만일 이런 배당이 이런 소를 제기당한 경우에는 소송 절차라고 그랬죠. 이것도 1심 1년, 2심 1년, 상고에서도 2, 3년 이렇게 걸립니다. 최소한도로 배당 이수가 없는 거를 전제로 하게 되면은 자기 돈 받을 때까지 1년 이상 통상적으로 2년까지는 걸립니다. 굉장히 장기간이죠. 오랫동안 시간 걸려야 돼요. 돈 빌려줄 때는 그래서 앉아서 빌려주지만은 받을 때는 발품 받아서 서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박관공기인데 선박관공기는 기본적으로 분산집행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과도 똑같습니다. 동산 집행의 경우는 동산화 집행은 동산은 크게 유체동산이 있고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 있는데요. 이 집행은 이거는 집행관이 실시합니다. 앞에 동산 선박 항공기는 이거는 집행법원이 강제입행을 실시하는 게 돼요. 이게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나
동산, 유청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게 집행기관이 돼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임하게 되면은 집행관이 장소 가가지고 물건을 압류를 합니다. 그 현금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호가 경매로 실시하는 것도 일반적이에요. 현금화 시켜가지고 배당하게 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채권은 이걸 말하게 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일정한 1억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때 이자 채권자인 병이 갑에게 1억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채권에 관해서 이거를 압류한 다음에 현금화로 가게 되는데, 이 현금화는 주로 추심명령 아니면은 정음명령 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집행의 특징들은 유청산 집행의 경우는 압류해가지고 매각해서 배당할 것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1개월 내지 2개월이에요. 이거는 약 2월, 2달이면 끝납니다. 굉장히 짧죠? 짧은 대신에 유청산의 경우는 이거는 고가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집안 살림살이 압류해가지고 평가를 해봤자 뭐 기천만 원 얼마 들지 않습니다. 고가 물건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빨리 자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이것도 압류하게 돼요. 현금화는 추심명령 또는 조문명령,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어려우면은 특별 현금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금전채권에게 강제입장은 일반적으로 압류, 현금화, 배당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금전채권 이후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그 채권이 금전이 아닌 것들이에요. 거기는 물건 인수청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물건을 달라라는 물건 인수청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합니다. 부동산 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인도 청구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그런 소를 제 가지고 판결을 하면은 그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겁니다. 자, 자기 채권을 집행의 경우는 대체적 자기 채권의 경우는 소서번호 대체집행 명령으로 집행을 이루어집니다. 부대체적 자기 채권의 경우에는 소서번호에 간접강제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경매일자 진행들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려면은 법원은 개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기각하든지 둘 중에 재판하게 될 겁니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배당 요구 종료 결정과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료를 공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각 준비하게 되는데 이런 매각 준비하는 과정에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돼요. 가장 먼저 현황조사를 명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요.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이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것들은 그 물건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만이 입찰 이유가 돼요. 최저 매각 가격 그 이하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미만이죠. 미만으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원에서 이를 기출해 가지고 매각, 물건, 명초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문명서 이게는 경미에서 기본적인 3대 장부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장부들은 반드시 매각 기일 일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 가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줍니다. 그럼 매각 준비가 끝나면은 매각 기일과 결정 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게 돼요. 이 물건은 언제 매각합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은 매각 결정 기일은 언제입니다. 이거를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게 되는데 이 통지는 경밀차의 이익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이익관계인은 법 90조에서 이거를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경밀차에서 이익관계에 드는지는 법 90조에 상세히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는 1호, 2호, 3호, 4호 네 가지 종류 그런 이익관계인을 규정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에게는 반드시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지된 날짜, 결정된 지정된 날짜에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 실시했는데 암호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유찰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유찰. 매각 실시했는데 거기에 최고가 매도 시인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이거를 낙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물건이 매수인이 있어가지고 이자에게 낙찰됐다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를 유찰됐다 표현합니다. 그럼 유찰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경매하는 것 이거를 신경매라고 부릅니다. 자, 매각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에서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은 허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허가 결정처에서 매각 불허가 이루어지면은 다시 이것도 신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또 주의할 거 있는데 자, 이런 유찰로 인한 신경매 경우에는 다음 경매 진행할 때는 통상적으로 20%에서 30%씩 이거를 저감시켜 줍니다. 즉 어떤 물건이 최초 일기일에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최저 매각 가격이 이렇게 20억짜리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매각 실시에서 매각이 안 된 경우죠. 유찰이라고 그랬죠. 유찰되면은 다음 이 기일을 실시할 때는 20% 저감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16억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일에서 입찰이 안 돼 가지고 3기일로 가면은 또 20% 저감하게 돼요. 3억 2천 저감하면은 여기 12억 8천이 되겠죠. 8천입니다. 이때도 입찰이 안 되다. 그러면 또 20% 저감하게 돼요. 그럼 4기일 가게 되면은 20% 저감하면은 이게 2억 2억 4천 2억 4천 2억 5천 6천이 되겠죠. 2억 5천 2억 5천 6백이 저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 10억 가량으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최초 감정가야 이게 최저 매각인데 이게 4개월까지 오면은 이게 거의 절반 가량이죠. 약 2분의 1 가량 가격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요즘 경매 추세가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우에는 일기일에 이 아줌마부들이 전부 다 선배가지고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일기일에 거의 매각이 이루어져요. 가끔 물건이 안 좋은 것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기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4개월까지 떨어진 것들, 이 떨어진 것들은 거기에 약간 권리 분석에 어떤 난이도가 있는 경우요. 이걸 경매에서는 이거를 특수물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런 유치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물건에 어떤 유치권 신고해서 가지고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 유치권의 존버를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특수 물건들은 4길 이상으로 쭉 떨어집니다. 자, 매각 허가 결정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면은 그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 대금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납부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이 돼요. 1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에 매각 대금 납부하도록 하고 매각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면은 그 돈을 기출해 가지고 배당을 실시하는 겁니다. 배당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배당이익소가 돼요. 어떤 채권자들끼리 배당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배당이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납부가 이루어지면은 그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대금납부 매수인은 대금납부에 바로 부동산행원에서 인도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 이게 절차가 진행돼요. 이 절차도 이것도 가끔 시험에 실제 이루어져요. 다음 경매 진행 후 절차에 관해서 가장 올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것인가인 겁니다. 이걸 약간씩 바꿔서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절차 흐름도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개시결정,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중기결정과 공고, 매각준비, 매각과 결정기일의 지정공고 통지제도, 지정된 날짜 매각 실시, 그 다음에 매각 허브 결정이에요. 이때 매수인이 한 달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대금을 면하게 되면은 그때는 재경매를 실시하는 겁니다. 용어 다르죠? 신경매와 재경매와 차이점이에요. 재경매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 납부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경매, 이거를 재경매라고 부릅니다. 네, 경매 신청서 양식 이거는 보시고요. 자, 채권지 표본 경우, 우리 채권지 표본 경우인데 채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현재 1억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때 채권자인 병이 이자에게 예를 들어서 약 6천만 원 채권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채권을 이렇게 먼저 압류하게 됩니다. 그럼 압류 명령의 경우에 어떤 주문이 나오는지인데 그 주문은 3개가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압류 선언문입니다. 자, 이 사람을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3채무자로 부릅니다.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그랬어요. 채무자의 갑에 의뢰한 채권 1억을 이걸 압류한다는 겁니다. 이게 압류 선언문이에요. 자, 압류가 이루어지면은 을이 이거를 갑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거를 지급 금지예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지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압류예요. 그리고 채무자라는 이거를 처분과 영소하는 것을 금지하게 돼요. 채무자는 이 채권의 처분과 영소를 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분과 영소 금지예요. 지급 금지, 처분 영소 금지예요.
여기 주의할 거, 이 처분 용서 금지 문헌은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 명령에는 이게 없습니다. 즉 압류가 아니라 채권 가압류 경우에는 처분 용서 금지는 이게 없어요. 압류 경우만 처분 용서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류한 다음에 병은 자기 선택적으로 추심 명령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정명령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 추심 명령은 이 채권 관계는 이대로 그대로 놔두고 이 권한, 추심할 수 있는 권한, 추신 권능이죠. 추신권을 이거를 병에게 주는 겁니다. 즉 병으로 하여금 직접 을에게 돈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추신권이에요. 추심권은 이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이 이게 추심 명령이에요. 위에 세 가지는 압류 명령이고요. 이 압류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심할 수 있다, 이거를 추심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을 입장에서 보면은 내 채권자는 갑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 채권을 갑으로부터 추심하는 권능을 빼앗아 가지고 병으로 하여금 추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병이 을에게 돈 달라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추심권이에요. 반면에 종명령은 이 염채권은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전부시킵니다. 전부는 이전시키는 의미가 돼요. 이전시키는 겁니다. 여기 지급에 가름하여 이 효과가 이 채무 변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갑이 병에게 6천만 원 채무 갖고 있었죠. 채무가 있었어요. 이 채무를 변제하러 오는 겁니다. 지급에 가름한 거예요. 변제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채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자 채권은 이제 4천이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천 채권이 병에게, 이자에게 6천 채권이 이전이 이루어져요. 이 중에 6천 채권이 병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추심명령과 종명령은 어떻게 다르죠? 추심명령은 그런 채권 채무 관계, 채권자와하고 그런 채무자는 바뀌지 않아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너 돈 달라라는 거, 이게 추심권이라고 그랬어요. 추심권을 이자후 채권자인 추심 채권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결국은 추심이 있게 되면은 그런 돈 달라 하는 청구권, 돈 달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추심 채권자만이 갖는 겁니다. 종명령은 지급에 가름해 가지고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넘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전부 채권자가 다시 전부 채권자는 그런 채무자 관계에서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종전 채권자란 그 채권을 상실하게 돼요. 전부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추심명령은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추심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라는 겁니다. 추심명령, 종명의 차이점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데는 이런 채권자가 선택의 자유인데 추심명령은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가
이게 자력이 없는 경우요.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심명령시 하는 것이 낫고, 저다음 초과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명령시 하는 건 낫습니다. 다만 조명령은 일정한 제한이 있게 돼요. 조명령은 이런 경우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에게 이런 채권이 있어요. 자, 이자 채권자인 A나 B가 있습니다. A, B 등이 모두 이러실 채권 갖고 있어요. 그리고 A, B 등이 모두 갑에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A는 이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추심명할 수 있는데 이때 B도 이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심명령은 서로 경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추심권이라는 것을 이자와 채권자인 A나 B에게 모두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명령은 그러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먼저 A가 먼저 압류 추심을 하게 됐어요. 이때 B가 다시 압류하고 추심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B가 만일 압류 및 그런 조명을 한 경우에는 앞에 압류하고 뒤에 압류는 서로 대상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압류 교합이라고 합니다. 압류 교합은 이거는 요건이 두 가지예요. 먼저 채권자가 다수 있어야 되고요. 채권자가 A, B 다수이죠. 그리고 이자들어 그런 금액이 이거를 집행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로 채권을 집행채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집행채권의 총액이 이게 이 채권을 피압류채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1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거를 압류교합이라고 합니다. 현재 집행채권의 총액은 1억 이게 합치면은 2억이 됩니다. 이게 1억보다는 크게 위에 이 금액보다 크죠. 그러면은 이거를 압류교합하게 돼요. 그럼 압류교합의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조명령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일단은 압류로서만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명령 무효가 돼요. 그렇지만은 압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심명령 경합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경합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명령 경우에는 원칙은 경합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경우는 조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자 A는 3천만 원 채권 갖고 있고 채권자 B는 4천만 원 채권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3천만 원에서 압류 및 조명령할 수가 있고 여기다 4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A에게 3천이 이전되는 것이고 B에게는 4천이 이전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죠. 나머지 3천은 또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압류교합이 아니에요. 그 압류교합이 아니면은 조명령은 무효되지 않고 모두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게 채권에 대한 강제 입법의 경우는 이런 법원의 압류명령, 추심명령, 조명령이라는 이런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재판으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이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부분들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가지고 채권자가 중국적으로 자기 채권을 휴소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채권자가 그런 채권을 휴소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결국은 집행 절차는 주로 채권자를 위한 절차가 돼요. 자, 그런 경우에 그런 채권자가 어떤 잘못된 집행을 할 경우에죠. 채권자가 어떤 잘못된 집행, 즉 부당한 집행을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런 위법한 집행을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채무자나 또는 제3자라 하여금 그런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세문에서 강제의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개시 결정에 대해서 그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복 절차가 돼요. 그리고 배당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배당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배당예원에서 이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런 불복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채권의 경우인데,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집행에서는 불복이 이거는 즉시 항고가 됩니다. 채권 집행의 경우죠. 채권 집행의 경우에는 불복이 일반적으로 즉시 항고 절차를 두고 있어요. 이처럼 개별적으로 어떤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불복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가 불복 없이 끝나면은 그때는 절차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집행의 경우에는 그런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잘못 집행한 경우에는 불복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거, 이게 집행의 특징이에요. 양쪽에 어떤 조화로운 그런 절차를 도모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쭉 배우게 될 것이 이게 집행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교재 내용들 하나씩 훑어가면서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